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을 최대한 빨리 줄이고 싶어? 너의 정체성을 찾고 중요한 관계들 속에서 너의 패턴을 바꾸고 싶어? 아니면 너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더 키우고 싶어? 치료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가. 여러분 안녕. 닥터주입니다. 오늘은 치료를 해야겠다까지는 왔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아니면 지금이나 전에 치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치료가 잘 된 건지 모르겠는 사람들. 내가 한국에 와서 치료에 관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본 에피소드야. 근데 너무 길어져서 파트 1, 파트 2로 나뉘었어. 치료의 종류가 솔직히 엄청 많거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만약 너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나한테 맞는 치료가 뭔지 모르잖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listen up.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엄청 빠르게 줄 거야. 치료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가. 내가 심리학자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랑 차 한 잔 마시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 나도 도와주고 싶거든? 근데 난 그런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는 치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 근데 소개가 필요한 그 사람이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난 소개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의 치료 목표 정도는 너부터 알고 시작해야 해. 치료는 아주 크게 두 개의 목표의 축으로 나뉘거든. 증상을 중심으로 보는 치료. 그래서 무슨 불안이나 공황이나 강박, 우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해나 자살 욕구, 불면증, 이명이 들리거나 헛것이 보이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증상들을 줄이는 걸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치료가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패턴, 관계,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나는 누구고 왜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날 항상 이렇게 대하는 것 같지? 이런 살짝 메타적인 것들을 다루는 치료가 있어.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럴 여유가 있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 이쪽이 더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삶의 패턴과 생각들이 나의 증상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증상만 줄이는 그건 마치 데일밴드를 붙이는 것 같은 거고, 이거는 내 뿌리에 있는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파고든다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베스트는 치료를 할 때 둘 다 잡는 거지. 하지만 지금 당장 너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지. 거의 대부분 이 lowest hanging fruit,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을 먼저 잡고 시작하긴 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살짝 한국에서는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 왜냐면 한국은 빨리 낫고 싶어가 기본값이야.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치료가 끝나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편하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아무튼 너의 치료 목표를 이제 좀 만약 알 것 같다면 어떤 치료가 나한테 맞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너가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들을 설명을 해줄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을 거야. 우선 첫 번째로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한국말로는 인지행동치료인데 CB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한국에서도 제일 흔해. 보험회사한테 치료 과정 설명하기에도 딱이고 과학적인 치료라고 데이터가 많아서 확신을 가지고 이 치료 방법만 추구하는 그런 심리상담 센터들도 많아. 또 한국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를 상담사가 딱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랑 잘 맞는 클라이언트들도 많아. CBT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생각, 인지하는 것, 그리고 감정, 내가 느끼는 것, 행동, 내가 하는 행동들, 이 세 개가 서로 세모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행동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거나 이 세 개 중 하나나 두 개를 바꿔서 안 바뀌는 그 나머지 하나를 바꾸자. 이런 느낌이거든. 예를 들어 볼게. 상사가 나를 불렀어. 근데 내 머리에는 자동으로 들어. 이 생각이 항상 나 또 혼나겠지? 난 항상 뭘 해도 망치는 애니까.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거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회피하거나 과하게 방어하거나 내 자신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여기서 인지행동치료는 이 생각에 자동 사고를 잡는 연습을 해. 그리고 너한테 혼자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이런 자동 생각이 들 때 질문을 하는 거야. 진짜 항상 그랬니? 매번 그랬어? 너 삶에 너가 망치지 않은 거 하나라도 생각해봐, 지금. 너가 지금 혼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는 뭐야? 이렇게 혼자서 현실 검증을 하고 조금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서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회피하거나 과하게 방어하는 나의 행동이나 그리고 불안이나 위축 같은 감정조차도 잡히게 되는 거지. 훨씬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울해서 집에서 침대에서 못 나오는 사람한테 아침에 산책을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움직였기 때문에 덜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운동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바꿔. 이게 가장 간단한 예지. 암튼 인지행동치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건 딱 각진 구조가 있어. 치료를 왜 하는지 이해가 바로 돼. 그리고 숙제도 있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 패턴들을 삶에서 데이터를 모아.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의 패턴들을 사용했을 때 인지를 하고 적어. 그러면서 자동 사고를 잡는 연습을 하는 거지. 클래식한 인지행동 치료에는 이런 숙제들이 꼭 있어. 그리고 또 CBT에서는 진전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여. 내 행동들이 바뀌는 것, 내가 나의 자동 사고를 인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지. 그럴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내가 내 생각까지도 인지하고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지행동치료가 아주 좋지만 이 치료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하면 인지행동치료는 왜 나는 사랑받고 싶어 미치는가? 왜 나는 권위 앞에서 작아지는가? 왜 나는 관계를 반복해서 망치는가? 아니면 난 누구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런 더 깊은 질문들까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지. 그래서 CBT는 종종 증상을 줄이는데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치료로 넘어가는 브릿지가 되기도 해. 노출 치료도 인지행동 치료 중에 하나야. 그래서 불안이나 공황을 치료할 때 가끔은 노출 치료를 섞어서 쓰기도 하지. 노출 치료의 핵심은 아주 단순해. 불안한 상황을 너가 만약 항상 피한다면 너의 뇌는 이걸 피해서 내가 살았다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불안한 상황이 더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피하고 더 무서워지고 그 강박에 더 괴로워. 그래서 단계적인 노출 치료를 통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천천히 마주치는 거야.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면 공황 발작이 와. 그러면 처음에는 지하철역에만 갔다가 그 다음에는 한 정거장만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려. 그 다음에는 두 정거장을 갔다가 내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리는 거지. 이젠 내가 지하철 타도 괜찮구나. 이걸 배울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야. 계획적으로 안전하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엄청 불안한 행위를 해도 이젠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치료인 거지.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CBT, 인지행동치료 안에는 DBT,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그리고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그리고 Mindfulness, 마음 챙김 이런 것들도 있어. DBT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크거나 삶에서 관계들이 자주 깨지고 충동이 아주 강할 때 그럴 때 자주 쓰이는 치료법인데 그래서 감정 조절 테크닉, 대인 관계에 쓸 수 있는 기술,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런 것 같은 구체적인 스킬을 많이 배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는 내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려는 싸움을 멈추고 내가 느끼는 불안 같은 감정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감정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치료를 해. 그래서 불안을 없애야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고가 깨질 때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mindfulness, 마음 챙김. 이거는 가장 쉽게 말하면 명상하는 거야. 내 생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우리가 보는 많은 치료 방법들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부터 파생된 치료 방법들인 거지.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데이터도 가장 많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 잠깐 수다를 떨자면 내가 유펜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펜에는 Beck Institute of CBT라고 CBT의 창조자, Father of CBT, Aaron Beck이라는 교수님 그리고 그분의 딸 Judith Beck이라는 교수님이 둘 다 계셨어. 그래서 학교 자체가 CBT를 엄청나게 믿고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Aaron Beck 교수님이 많이 아프셔서 나는 실제로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 근데 그분 딸 Judith Beck 교수님이 학교에 자주 오셔서 우리들 질문도 답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히 나는 자랑스럽게 CBT를 공부를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CBT라는 치료 방식이 한국인인 내가 배웠을 때 백인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작업이,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이 살짝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다른 공부를 하러 떠났어. 그래서 내가 CBT 다음으로 파고든 치료 방법은 정신역동, 사이코다이내믹이라는 방법인데 배우면서 느낀 건 문화적으로 한국이랑 더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난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우선은 했지. 왜냐면 언젠간 심리학 박사가 돼서 한국인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 방식을 만들어낼 거라고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역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코다이내믹, 정신역동, 무의식, 그림자 뭐 이런 치료를 한다고 생각할 때 삶의 초기 경험들을 중요시하고 과거 얘기를 주구장창한다고 생각을 해. 물론 중요시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에서 반복되기 때문이야. 현재가 더 중요해. 현재를 알고 싶어서 과거를 파고드는 거야. 예를 들어 어릴 때 감정을 나타내면 부모님한테 무조건 혼났어.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감정을 느끼는 순간 바로 죄책감이 올라와.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 관계에서 솔직한 것, 이런 것들을 현재에서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니면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사랑을 조건부로 줬어.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성과로 사랑을 사려고 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난 무조건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목을 매는 거지. 정신역동은 이런 내가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봐. 그래서 가족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사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사실 문화 자체가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고 효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담하다가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내담자가 치료실에서도 부모를 방어할 때가 많거든. 그리고 상담사는 이걸 푸시를 하기가 엄청나게 조심스럽지. 당연히 감히 어떻게 푸시를 할 수가 있겠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상담사가 부모를 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 너가 무조건적으로 혹시 부모를 방어하는지 잘 봐봐. 왜냐면 가끔은 이렇게 부모를 방어하는 것 자체가 너가 너의 감정을 눌러버리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 우리는 그 어떤 부모를 가졌든 간에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만약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걸 인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 과정인 거지. 그래서 이런 치료는 오래 걸려. 정신역동은 이런 내 삶의 패턴들을 찾아내고 현재의 그 패턴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지. 치료를 통해서 이런 패턴들과 이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 이걸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가 나를 치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야.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이 상담사를 좋아하고 믿고 내가 편하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그 믿음, 편안함, 라포라고 하지. 그런 게 설계가 안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겨. 한국뿐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한국은 위계 문화가 강하잖아. 그래서 치료사가 권위로 느껴질 수 있거든.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치료사랑은 가장 중요하게 무조건적으로 편해야 돼. 이 위계 문화 때문에 이 치료사의 권위 때문에 가끔 내담자들이 치료사 앞에서 착한 학생 모드로 돌아가. 그래서 말로는 치료사 말이 다 맞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왜 우리 부모를 욕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마음인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또 누르고 또 참아. 그러면 치료가 힘들어져.
그냥 솔직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는 게 훨씬 나아. 만약 너가 그거를 눌러 참았어, 너의 속마음을. 근데 그거를 어찌어찌 하다가 들켰어. 그러면 좋은 치료사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 사실 지금 또 무슨 감정을 숨기셨죠? 지금 말하려다가 멈추셨죠? 아니면은 지금 화가 올랐는데 그냥 웃어버렸죠?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현재 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패턴들을 파고들어서 치료를 하는 거지. 이건 아주 오래 걸리는 치료야. 그리고 지금 하는 이 대화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게 시간 낭비인지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나도 해봐서 알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자신한테 내가 만약 관심이 엄청 많잖아? 그럼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내가 되게 추구하는 치료 방법이야. 암튼 현재의 이 정신 역동이 생기기 전에는 정신 분석이 있었어. 지금도 원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정신 역동을 많이 하지. 왜냐면 정신 분석은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에 한 3-4번 그리고 한 번에 한 3-4시간씩 해야 되거든. 정신 분석은 더 깊고 더 느리고 더 상징적이야. 그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자유연상하는 거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입 밖으로 내뱉고 눈 감고 하나도 막지 말고 말하는 거. 그거가 정신 분석에서 나온 이미지거든. 그리고 분석가는 옆에 의자에 앉아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이 내담자는 떠오르는 걸 모두 말하고 분석가는 반복 패턴을 열심히 연결을 해.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반복하는 걸 자기 자신이 잘 못 봐.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정신 분석가도 자기 자신의 정신은 분석을 못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우리 자신한테 너무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들은 그냥 나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해. 정신 분석은 그 반복들을 조용히 집요하게 드러내서 이것들이 나라는 존재가 아닌 과정과 이유가 있이 만들어진 행동과 생각의 패턴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시간과 돈을 투자할 사람이 현대 사회에 많이 없다는 거를 알지만 내 생각에 정신분석과 정신역동은 우리 모두한테, 특히 한국 사람한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한국은 사회적 가면이 두꺼워.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텐 엄청난 훈련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놀라고,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오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 자, 이제 템포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 지금 너무 많아. 내가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Humanistic, 인본주의. 이거는 내가 박사 공부를 할 때 첫 1년 동안 배운 거야. 거의 모든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배워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인본주의를 배우면서 내가 제일 처음 연습을 한 건 환자랑 앉아서 1시간 동안 세션을 하면서 환자한테 질문을 하나도 하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의 하는 말에 반응만 해줘야 돼. 상담사가 질문을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먼저 배우기 시작하냐면 인본주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장하려는 존재다 라는 전제를 믿어야 돼. 그래서 치료사가 뭘 해결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치료사는 그저 절대적으로 안전한 관계와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그 안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더 솔직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그것만으로도 환자는 자기가 알아서 성장을 한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은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라는 건데 환자한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주는 게 치료인 거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많은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는 EFT, Emotion Focused Therapy, 감정 중심 치료야. 이건 환자에게서 억눌린 감정을 찾아내서 그 감정들을 안전하게 느끼고 통과시켜내도록 돕는 거지. 내 상황과 감정들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와 함께 앉아서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그 감정들과 그 과정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통과하는 거야.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은 게스탈트라는 치료가 있어. 이 게스탈트 치료의 상징은 빈 의자 기법이야. 나의 자아를 그 의자에 앉혀놓거나 뭐 돌아가신 누군가를 그 의자에 앉혀놓거나 아니면은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를 앉혀놓거나 해서 말 못했던 감정을 직접 표현해보면서 우리의 숨겨왔던 자아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지. 이런 치료 방식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이유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살면서 치료실에서 처음으로 나 슬펐어. 그건 싫었어. 미웠어. 섭섭했어. 나 사실 정말 화나고 억울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억눌러 왔던 그 감정들을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경계가 풀리고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자,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 근데 사실 트라우마는 대부분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고 해도 그 트라우마를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사건은 끝났는데 몸이 끝난 줄을 모르는 거지. 몸은 아직도 그 무시무시한 사건 속에서 나를 지켜낼 준비를 한 상태에서 힘을 팍 주고 멈춰버린 거지.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들은 대부분 기억을 재처리하는 거가 목표일 때가 많아. 현실에서처럼 내 신경계에도 그 상황이 재처리돼서 끝나야 하는 거지.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EMDR,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양측성 자극 같은 방법인 건데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양쪽 태핑 같은 거를 하면서 REM sleep, 그러니까 REM 수면과 비슷한 신경 자극을 만드는 동시에 그 트라우마를 만들었던 기억을 꺼내는 거야. 이 상황이 끝났다는 거를 몸이 알 수 있게. 우리한테 트라우마 기억은 종종 현재처럼 저장돼.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면 몸이 바로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EMDR 같은 치료 방식이 그 기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난 지금도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몸을 그때는 위험했지만 지금은 끝났다로 재정렬하도록 돕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똑같지만 감정 반응의 강도가 낮아지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EMDR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기억은 나는데 덜 끔찍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요즘 엄청 뜨고 있는 트라우마 치료 방식이 바로 소마틱 테라피인데 이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계를 다시 교육하는 거지. 왜냐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하는 건 트라우마는 어차피 생각과 기억보다는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가 전제가 되는 거지. 소마틱 테라피의 전제는 polyvagal theory거든. polyvagal theory는 다미주 신경 이론인데 이 이론을 살짝 설명을 해보면 짐승들은 잡아먹힐 위험에 맞섰을 때 그 위험을 보고 뛰어서 도망가. 그리고 더 이상 그 위협이 내 눈앞에 없는 거를 분명히 알 때 몸을 털고 하는 행위를 해서 몸의 긴장을 확 풀지. 그게 신경계에 알려주는 거야. 그 상황이 끝났다는 걸 몸이 알고 신경계에서 그 위협의 사이클이 끝나버려. 그래서 정글에 사는 짐승들은 매일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어. 낮에는 생명이 위험해서 도망을 갔지만 지금 밤에는 안전해서 잠을 잘 수 있어.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지. 기억 때문에 배우고 그 위험했던 장소를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고 믿는 거지. 근데 그런 동물들이랑 다르게 사람은 이 신경계의 위협 사이클을 끝까지 끝내지를 못해. 왜냐면 위협에서 우리는 온몸을 사용해서 지치도록 뛰어서 도망을 간 다음에 몸을 털고 이제 안전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도망 같은 거를 아예 못 가는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지. 도망을 못 가니까 그 위협의 사이클이 끝나질 못해. 그리고 또 만약에 도망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 걔 어디 갔지? 또 오면 어떡하지? 언제 나한테 또 올까? 왜 올까? 얜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신경계가 위협을 느끼고 긴장한 그 사이클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몸이 긴장을 풀면서 그 사이클을 끝내지를 못해. 그럼 그 위협이 우리의 신경계에 남아있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 우리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한다고 해. 원래는 클래식하게 3개였는데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5개까지 늘어났어. 그래서 위협에 맞섰을 때 사람은 싸움, fight, 도망, flight, 얼어붙음, freeze, 비위 맞추기, fawn, 쓰러지기, flop 이렇게 5개가 있거든. 이 5개 중 하나를 택하는데 신경계의 사이클이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항상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된다거나 항상 얼어붙거나 항상 도망가서 회피하는 뭐 이런 패턴들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여성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중에는 비위 맞추기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아. 관계가 끊길까봐 참거나 웃어주는 문화가 너무 강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의 사이클 속에 갇혀있는 신경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몸은 대신 말하는 거지. 목이 꽉 막히거나 숨이 얕아지거나 위가 항상 아프거나 턱이 굳거나 어깨가 이렇게 항상 올라가 있는다던가 이건 우리한테 증상뿐만 아니라 신경계의 언어인 거지. 그래서 소마틱 치료를 할 때 몸에서 느끼는 무뎌졌던 감각들을 다시 찾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감각들을 스케일링을 해서 얼마나 느끼는지 이런 거를 인지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과부하는 안 나지만 그 감각 안에서 호흡과 함께 그 감각을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머무는 것을 연습하고 그래서 몸이 스스로 위협의 사이클을 완결하게 돕는 테크닉들도 배워. 떨림, 하품, 뭐 깊게 숨 쉬는 거 이런 방출 도구들을 배우는 거지. 이 소마틱 테라피의 핵심은 머리로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 우리의 신경계와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배우는 거지. 자, 너무 많이 배웠지. 마지막으로 시스템적 치료에 관해서 진짜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낼게. 시스템, 가족, 커플 치료, Systems Oriented Treatment. 이거는 가족이나 커플 치료에 많이 쓰이긴 해. 근데 나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치료에서 쓰이기도 하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는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 치료는 관계 속의 역할, 누가 돌보는 사람이고 중재자이고 희생양인지 그리고 그 관계 속의 경계 뭐 너무 얽혀있진 않는지 아니면 너무 끊겨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의 위계 질서 누가 힘을 쥐고 있는지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애착 패턴 이런 것들을 보지.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한 사람이 늘 착한 아이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관계 속에서도 자기 욕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커플 치료에서 누구 말이 맞냐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싸움의 패턴을 보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야. 누구 한 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답은 관계 속의 패턴에 있거든. 한 명이 나랑 왜 말 안 하냐고 계속 추격만 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도망만 간다면 그 관계 속에서는 둘 다 힘들고 둘 다 외롭거든. 근데 그건 외로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관계 속의 다이나믹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지. 와, 진짜 수고했어. 나도 수고했다.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구체적인 치료 방식들과 접근들을 다음 화에서 설명을 할게. 다음 화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설명해야 할 것 같은 짐작이 가지만 우리 수고했어. 나도 원래 낮에 찍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밤까지 달렸어. 수고했어. 다음 주에 봐, 다들. 안녕.